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온몸을 던져 돌려차기 한 뒤 쓰러진 여성을 들쳐업고 CCTV 밖으로 사라진 남성. 첫 번째 법원의 심판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출소하겠구나. 그냥 그래요. 언젠가 출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CCTV에서 사라진 7분 동안 성폭행도 시도했다며 징역 20년에 신상 정보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형 집행이 끝나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의 속도를 유튜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현 9월 1생, 키 171cm, A형. 사적 제재라는 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바로 이 신상 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해야 할까요? 정부라든지 입법부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러면은 이 수위를 어떻게 높일게라고 하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나올 경우에는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방식의 그런 정책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저희 판금부고요. 동생이 여기서 이제 차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이제 범퍼를 뜯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 공범이 이건 예, 이게 동생 공범이고요. 여기 이제 예. 두고 계시는데 이걸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렇죠. 이거를 처분할 수도 없는 거고. 같이 일하던 동생의 공부에선 아직 온기가 느껴집니다. 두 달 전이었습니다. 동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옆에서 소리가 난대. 그 옆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웅 하는 소리가 난대. 지금 우웅 하는 소리가 뭐야? 이러니까 아니 나도 모르겠어. 옆집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하니 집에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밥 먹고 가라. 돈값 시켰대. 형 근데 12시부터 1시 사이니까 내가 얼른 가봐야지. 밥 먹고 가라니까 뭔 상관이야. 얼른 갔다 와서 먹지 뭐. 그리고 몇 시간. 이상하다. 애가 왜 안 오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전화를 안 받는 애가 아닌데 막 미친 듯이 막 뛰어가니까 경찰관 한 분이 딱 이게 잡더라고요. 저기서 막 미친 듯이 뛰어오니까 어떻게 되시냐고. 저 여기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망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동생의 주검이 발견된 건 옆집이었습니다.
옆집하고 그 정도의 갈등이라는 건 알고 계셨던? 아니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점집을 갔다 왔는데 소음의 원인을 동생은 찾아주려 했습니다. 그때 외식이었거든요. 같이 가족 외식. 동생 방을 우퍼 스피커를 찾겠다고 들어가자고 그랬대요. 이 동생이 우퍼 스피커 없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친절하게. 들어가가지고 동영상을 켰다는 거예요. 동영상 켜고 동생 집을 이렇게 구석구석 찾으면서 우퍼 스피커 찾는다고. 하여튼 그랬는데 안 나오죠. 당연히 없으니까 안 나오죠. 없으니까. 근데 내 동생이 침대 밑에도 들어주고, 선생님 없으시죠? 뭐 다른 데 다 보여주고, 없으시죠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 집에서 얼마나 소음이 큰지 한번 확인할까요 선생님? 이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영상이 꺼져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수원시 권성구에서 세대 간 소음 문제로 옆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종을 어떻게 갔나요? 하니까 이제 목, 가슴, 배 이렇게 해서 칼을 찔리셨다. 이렇게 해서 가셨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제 8, 9방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가관인 거예요. 검사는 화가 나서 죽였다는 가해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검사님 생각해보세요. 그게 사람 죽일 만한 이유예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신상공개를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흉악범이다. 근데 자기 하여튼 그게 되게 제도가 어디에 승인을 받고 뭐에 승인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가해자의 신상은 끝내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21번이 말이 돼요? 이거는 이미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런 거에다 인권을 타령하면서 얘네를 지켜주고 가려주고, 어? 왜 다 실명 못 쓰게 하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정유정은 얼굴 나오고, 어? 이기영 얼굴 나오고. 걔네들만 흉악범 아니거든요. 왜, 응? 얘도 충분히 사이코예요, 정말로. 큰일 나요. 유튜브 체크하면은. 결국 동생 사건과 관련한 영상이나 기사에 댓글을 달아 가해자의 신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신상 공개할 악마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다운만 해드리고. 네, 한국 판사들은 본인들한테 반성문 쓰면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다고 감형시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처벌이나 보복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을 어머니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뉴스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지. 우리 일이 이런 뉴스거리가 돼서 방송에 나오리란 걸 누가 이걸 생각을 했어요. 씻어 찍었어요, 잊혀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죗값을 나는 제대로 좀 치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틈틈이 탄원서를 모으는 가족들. 왜 피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 이런 일을 벌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을 인권을 유린하고 한 가정의 행복을 완전 파탄 내버렸는데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뭐 법상으로 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한 거예요. 어떤 사건은 유명해지면 이게 가능하고 어떤 사건은 그러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 중에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그런 제도가 있어도 적용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게 불안하고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되나?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범죄 피해자들에게 개개인이 뭔가 발로 뛰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자, 이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들 텐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피해자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직접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아니면 여론의 힘을 빌려야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신상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피해자 단계,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 신상이 공개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건 초기에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면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건은 모두 74건입니다. 이 중에서 47건에 대해 공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성범죄 사건 8건을 제외한 39건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 사건이었고 모두 여론에 큰 관심을 받은 사건들이었습니다. 네, 74건 중에서 47건은 신상이 공개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적은 수치는 아닌데 신상 공개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뭡니까? 네, 일단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려면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해자여야 합니다. 또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같은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꾸린 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기준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인데도 어떤 건 신상 공개가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기준이 그다지 명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8살 백광석, 46살 김신남.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두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범행을 공모한 김신남.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잔혹하고 범행을 자백해 증거가 충분하다며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전 경찰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범행이 잔인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가 그럼 살인마들을 왜 보호해주는데요? 왜 신상공개는 못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의 오락가락하는 신상 공개 기준은 강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토막 살인 사건의 정유정 사건은 잔인한데 이 사건은 잔인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언론에서 집중하고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사건에 의해서만 공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또래 살해범 정유정.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다른 곳에서 찍힌 얼굴이 많이 달라 조작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이 신상공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나올 정도로 어떤 중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몇십 년 전에 이제 어떤 증명사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신상공개 의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공개했는데 이게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상공개를 엄격한 요건으로 하되 그 요건을 다 갖춘 경우는 머그샷 포함해서 공개할 건 확실하게 공개해서 신상공개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 효과라는 게 결국 국민을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공개되는 범죄자의 사진만 봐도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수사기관이 이 기소 전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징역 3년까지 처할 수 있는 피해 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외에는 이게 없거든요. 미국은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기소 전 사실상 체포 단계에서부터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국이나 독일도 수사기관의 피해자 신상 공개를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언론 지침 등을 통해서 중범죄 등은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지금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엿새 만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정은 우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재판을 받는 피고인까지로 확대하고 공개 범위도 마약, 테러,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 이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네, 적용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확실해서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안 나온다면야 그걸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현실 사회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는 사안이 어쨌든 나오고 있고 단순히 사실 그냥 무슨 범죄도 이제 우리 공개할 수 있게 하자.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논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입법까지 이어지기에 약간 어려운 측면으로 작용하겠죠. 사실상의 장애물로. 네, 또 강력 사건이 터지면 이 신상 공개 여론이 들끓었다가 또 가라앉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고유정. 왜 죽이셨습니까? 우발적 범행 왔나요? 신상이 공개됐지만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럴 거면 신상 공개 왜 합니까? 머리 긴 사람은 그럼 신상 공개도 얼굴 못 보여줍니까? 국회에서는 신상을 공개할 때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고유정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20대 국회가 끝나며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찍은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포토라인 앞에 선 얼굴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처벌하라! 16만 명의 신상 공개하라! 신상 공개를 강화하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관련 법안이 또 발의됐지만 결과는 또 흐지부지였습니다. 범죄 피해를 줄이는 신상 공개 적정선을 찾는 것을 언제까지 미룰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론화하는 것은 가해자를 어떻게 해서든 알려야겠다. 우리 종호의 억울함? 종호는 진짜 억울한데 다른 사람이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어떤 법이 바뀌고 판례가 바뀌는 거를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계속 범죄 성향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겠구나라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고 피해자도 나 혼자 어떻게 조심하고 나 혼자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시스템으로 함께 대응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느냐.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이곳.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의 방한 행사장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나타난 생성형 인공지능은 바야흐로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You know, I hope in 2030 or whatever, we reach a system that today we would all say is miraculous. You know, a system that can help us advance scientific progress, cure all diseases, address climate change.
무엇이든 척척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이제 창작자의 지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합니다. 마지막까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줄 알았던 예술계가 지각 변동의 최전선이 돼버렸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말단 실무자였다가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도 예술계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주 구충 시사국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예술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2, 3년 후면은 일반 음악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이제 인간 창작자들을 대체하는 상황이. Some positions may be at risk. Not going to lie.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해서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권자로 하자 이런 논의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에는 명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해야 되는 일은 그 어두운 면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미디어 아티스트 안재홍 작가의 하루는 컴퓨터 앞에서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불과 몇십 초 만에 그림이 생성됩니다. 물론 속이 터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손이 빠른 신입사원이 제 밑에 입사를 했는데 말귀를 정말 못 알아듣는 신입사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양을 늘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하게 여기에 비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개선된 게 거의 없고 데이터만 몇십만 개에서 몇천억 개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계가 갑자기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작업자가 프롬프트, 즉 명령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학습한 패턴을 지도 삼아 유사한 요소들을 조합해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지도도 다채로워집니다. 수천억 단위로 모델이 커지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의 능력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작을 하기 시작하고 창의성 같은 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보니 작업자는 명령어를 바꿔가며 수정 작업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형태는 주사위 굴리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 없이 계속되는 시행착오.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작업 속도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AI 영화 축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제네레이션. 무용수의 실제 움직임 위에 생성한 이미지를 입혔습니다. As long as it was still incredibly quicker than using a human illustrator. It was like a fairly similar process. So we already have like 50% of the process done. And then I would kind of ask the AI to draw on top of what already there. 저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술만큼은 인간 고유의 영역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AI 영화제까지 열리고 있는 걸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미 예술 분야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보셨듯이 AI를 활용하면 작업 속도가 일단 훨씬 빨라지고요. 이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신선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를 활용하는 작품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 마블 스튜디오가 신작의 인트로 영상에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영상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우, 대단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미 상업화까지 이루어졌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를 창작에 활용하려는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령어만 입력하면 곧장 곡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작곡 소프트웨어. 각각 트랙별로의 파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합쳐진 마스터 트랙 파일이 나오는데 개발자와 음악 감독이 함께 일하는 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에게 작곡 이론을 가르칩니다. 도레미 음계와 같은 음악적 요소를 모두 숫자로 변환해 화성학 등의 이론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숫자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작곡 이론서라든지 음악 이론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코딩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음악 장르별 작곡 기법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인공지능이 조합할 수 있는 토대를 주는 겁니다. 이 같은 학습 방식에는 표절 시비를 피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빅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한 생성형 AI는 무엇을 입력하느냐가 곧 무엇이 생성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표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픈을 했을 때 기존 곡이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가 창작에 반영됐다, 작곡에 반영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생성형 AI가 벌써 예술계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도 있어 보여요. 네, 맞아요. 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법과 제도가 아직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AI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작가조합 총파업. 인공지능이 갈등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사용을 제한하자는 작가들의 요구에 사업자 측은 거절하며 연간 회의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작가들이 인공지능의 먹잇감이 되리라곤 미처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AI can replace us because it would be cheaper for them. Good for them. We don't want to have our work fed into an AI. 사업자 측은 다만 아직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메소드 스튜디오는 한 인터뷰에서 실력 있는 미술 감독과 애니메이터, 예술가, 개발자들의 노력이 필요했고 AI는 수많은 작업 도구 중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초안은 만들어내도 이를 완성해내려면 결국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창작 초기 단계의 일부 작업에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Stuff like that is like easy to find a pattern with. It will be taken over, I think, by AI. I'm not 100% sure that it will be a complete new revolution and it will change everything that we've ever known. 국내에서도 이미 드라마, 게임, 광고 등의 배경음악에서 AI 음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경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한 2, 3년 후면은 더 이상 배경음악 부분에서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음악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이제 인간 창작자들을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oduction
인공지능의 발전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8, 90년대에 인터넷의 등장과 사실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체했듯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는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 자체가 모든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이 몰고 올 또 하나의 파도. 창작자들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저작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생성된 결과물의 출처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창출물 중에서는 이런 기존 했던 기억된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변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변형의 정도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권, 작성권에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작가들은 그림 생성 인공지능 업체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규제는 제각각입니다. 학습은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 즉 TDM 과정으로 통칭되는데 EU와 일본은 이 TDM을 위한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일종의 면책 조항인데 우리 국회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면책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AI 회사들은 더 이상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무료로 그 저작물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작권자들은 그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는 현행법상 되게 어려워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이 저작권 관련 규범은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AI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용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사용에는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AI를 활용하실 때에는 인물 같은 민감한 부분은 최대한 저작권이 확보된 레퍼런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생성한 결과물은 AI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또 사용할 때 스스로 윤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주문하는 게 투명성인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학습 관련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무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도리어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발전하면서 도리어 우리 인간에게 많은 질문거리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생성한다는 것을 과연 창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내 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 조건이 없는 인도와 캐나다에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일종의 저작권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해서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권자로 하자 이런 논의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조합해내는 것을 창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앞에 인간이 설 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And input. I think there is a very strong argument where everything that's ever been made is imitating an input. So I do strongly feel that
every piece of art is some sort of like regurgitation of something we have already, of some previous input. 디지털 기기로 그림을 그리던 황다혜 작가. 몇 년 만에 다시 연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시에 참여한 뒤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도 좀 무서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그래도 저는 그림을 그리는 길을 가야겠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탄으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엔 실수조차 감정이 되어 작품으로 남습니다. 사람의 동작이 되게 남아있잖아요, 그림에는. 인간이 그리는 그림은 너무나 정확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술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I mean,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very, very important for me to have a human element in the picture. And so the mix of the human and the man-made was really important.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는 왜 인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예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예술가, 사람은 왜 있어야 될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피할 수 없는 존재적인 수능이라는 게 언젠가 벌어질 텐데 지금 생성형 AI는 약간 예비고사 같은 거지 않을까?